조규식 씨가 저한테 이 경기신 포럼에 강좌라고 참여했다고 예, 또 명령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다 이렇게 젊은 시절에 세운동을 한다든지 저는 70년대 초부터 언론운동을 하다가 신세를 망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계속 감옥이나 하고 그걸 막고 나오는 데가 훨씬 나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은 한번 쫓겨나서 50년대로 다시 언론사에 발걸음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근처를 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독재가 너무 오래 계속됐으니까 박정희 정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87년 이후에는 여기 계시지만 어찌됐건 언론사에서 내쫓기건 아니면 내쫓기건 간에 내쫓겼다가 다시 복직을 해서 언론 일을 기자로서 PD로 아나운서로 일들 하고 그러다가 또 노조 간부였던 사람이 뭐 MBC 사장도 되고 KBS 사장도 되고 그런 일들이 쫓겨나다 밀려나다 또 이렇게 또 복직되고 이건 뭐냐면은 좀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또 있지만 다시 복직을 하거나 다른 지위에 또 올라가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내쫓겼던 것을 그냥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그걸 되돌리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그 전에 저희들처럼 완전히 폐족당하는 그런 신세는 이게 아니다. 뭐 윤석열 요새 지금 뭐 그걸 치고 그러나 며칠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네. 너무들 기죽지 마시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어느 방송 인터넷 언론사에서 1시간 한 40분쯤 인터뷰를 하고 오는 길인데 거기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아주 유형의 정부가 있었는데 뭐 고시도 되고 뭐 검사도 하고 검사장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서울법대인가 하는데 나오는 사람들 주로 이루어진 저 집단이 어쩌면 저렇게 무식하고 깡통 막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깔보는 노동자들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언어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뒤도 뭐 얼마나 등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말로 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냥빚에 말이 아니라 한냥빚에 말만 하면은 만냥씩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법조문이나 뭐 그냥 가두고 이러는 걸 사람이 겁먹고 기죽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0.7%를 가지고 99%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잖아요. 0.7% 이룬다고. 내년에 총선에서 한 성만 안 하고 아마 299석 다 얻은 것처럼 할 거예요. 절대로 가만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마치 히틀러가
선거로 권력을 잡고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수권법은 국민들이 권력자한테, 리더, 지도자한테 모든 권력을 다 맡겨버리는 거였어요. 별로 의석이 많지 않았는데도 그 짓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언론이고 뭐가는 전부 다 정치주의를 가잖아요. 이 사람들 좋아하는 정치주의를 가버렸다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내년에 난 어느 쪽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레포 목사 얘기를 기억하세요. 또 미친놈 운전석에 앉아있다고 끌어내리느라고 더 수고하지 말고 내년에 간단하게 과반수를 못 갖게만 하면은 여러분들 이 싫은 얘기 거의 안 듣게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어요. 오늘 저더러 얘기를 하고 그 동생 얘기를 평화하고 아니 평화라는 건 그것만큼 넓은 의미가 많이 있는데 내가 철학자가 이렇게 저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가 우선 평화라는 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평화가 고르는 평자 아니에요. 화자는 여화자한테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입구 사람들에게 밥을 벼를 골고루 나누는 게 이거는 뭐 사람들이 겪으면 불평 안 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답이 골고루 돌아가는 일이 편하다. 근데 처음에 인간이 사회를 만들기 전에 엄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금방 먹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일정한 시간 동안은 부모가 그 자식을 같이 키우고 해야 되니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함께 애미애미가 키우는 그 일이 공동사회를 이루는 첫 시작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먹이를 또 구해야 되니까 젖이 떨어지면 먹이를 구해야 되니까 함께 먹이를 구하는데 서로 먹이를 내가 갖고 너는 갖지 못하게 하고 그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는 서로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하는 바로 그런 게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면서 그 합의를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해서 함께 먹이 활동을 하는 게 자식들도 함께 보호하면서 그게 아마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가는 타협이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게 다투고 싸워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 이런 것이 타협하고 화해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평화구나. 먹이도 보장이 되고 자식들한테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걸 이거를 그 한규식 선생한테 부탁을 받고 평화가 뭔가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싸우는 것보다는 타협을 하고 그래서 먹이를 안정적으로 얻고 그리고 자식들을 보호하고 살고 이것이 평화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동서양 혹은 뭐 어디 저 중남미의 그 인디언 사회를 뭐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로마나 그 아테네에
민주적이 잠깐 있었지만 대부분 시대는 제정 왕정 시대였고 왕정 시대하고 종교가 결합을 해서 전제 왕정 시대가 수천 년을 계속됐죠. 그때는 뭐 동양의 전제 왕정 시대나 서양이나 뭐 어디나 다 왕정 시대와 그 지배이로 오르기로서의 종교가 결합되고 종교를 숭배하면서 왕한테 함께 숭배를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수천 년이 계속되지 않았겠어요. 그 전제 왕정 시대에 그 종교와 결합된 전제 왕정은 뭐 어마어마하게 강했으니까 그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나다가 그 유럽에서 뭐 유성의 시대랄까 경운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전제 왕정에 대한 그 공화정 아테네나 로마의 공화정을 다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게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또 한국에서 명예혁명으로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민주주의 시대가 왔는데 그때 이 과학과 기술 이것을 먼저 대량으로 하기 시작한 서양이 그 유럽 안에서는 서로 정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같은 유럽 안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데로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퍼져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국가 간의 지배자, 피지배가 딱 갈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서양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민주주의, 왕정 타도, 왕을 목을 달아버린 거예요. 사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왕정 타도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종교가 보호를 못하게 된 거죠. 왕을 신성 불가침이 됐던 왕을 목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 종교의 권위도 깨지고 왕의 권위도 깨지면서 급속하게 민주주의 시대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역시 생산이 대량 생산으로 이렇게 변하고 이러면서 부를 쌓은 식민 본국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네덜란드 이런 나라 또 미국의 이민간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우면서 그 나라들이 엄청난 기계를 이용해서 자연을 변화시키고 농사도 노예들이 짓던 것을 이익을 위해서 임금 노동자가 농사를 짓게 만들고 이러면서 그 거대한 식민지가 노예노동을 연장시키고 자기 나라에서 없어진 노예를 식민지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하고 거기서 뭐 목화도 키우게 하고 사탕수수도 키우게 하고 이래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른 대륙으로 가져다 팔고 이래서 거대 자본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나 이런 데서 나폴레옹 전쟁을 하면서 발달된 군사 기술, 무기 이런 것이 대량 파괴될 수 있는. 그것이 식민지를 정복하는데 또 그 무력을 이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발달하면서 딱 예외가 하나 생겼어요.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도 미국이나 스페인의 식민지가 될 뻔했는데 일본은 놀라지 마세요. 일본은 이미 15세기, 16세기에 그 일본 내부에 전국 시대가 생기잖아요. 엄청나게 막 번마다 싸움을 하다가 정복당하는 거는 그 부사들하고 또 지배계급이 배를 타고 동남아 쪽으로 도망갑니다.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이 필리핀이 서양 스페인이나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일본의 일부 지역 식민지가 됐었어요. 그 일본은 전국 시대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동남아로 식민지를 만들어요. 결국 뺏기고 그
더 우세한 무기를 가진 그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이나 영국 이런 사람들은 내쫓겨서 다시 일본 사람들이 공국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때 시대에 놀랍게도요 1600몇 년대에 일본의 그 판목선 있잖아요 넓적한 배 그걸 타고 멕시코까지 가서 일본 사람 그분은 역시 제국주의에 할 만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그 일본이 미국의 페리선입니다. 와서 일본을 식민지로 할 때 그걸 두려움을 느끼면서 준비를 하죠. 오히려 그때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로 유학생을 보내서 과학기술과 국가 경제 이런 걸 들여다 현대 국가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서 일본 자신이 제국주의 국가로 변환하는 그런데 그때 일본이 원래 자기가 연고가 있던 동남아 이런 데로 가려고 보니까 영국과 미국, 프랑스가 너 이리 내려오지 말고 우리 식민지를 건드리지 말고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고 말레이, 싱가포르, 또 버마 이런 데 전부 다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필리핀은 스페인하고 미국이 전쟁을 해서 미국이 뺏어서 미국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테프트 가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리 내려오지 말고 너희들은 제정 러시아가 북쪽에서 이 조선반도나 동남아 쪽으로 내려오니까 너희들은 그거 맞고 조선 먹고 만주 먹어.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요. 그게 테프트 가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그 서양의 무기, 과학기술이나 국가, 현대 국가 수립이죠. 그런 기술, 학문을 일찍 익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동아시아에서 시생된 게 어디죠? 대만이에요. 대만이 1895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 같은 안 돼. 너희들 일로 오면 안 돼. 북쪽으로 가. 북쪽. 그래서 조선을 먹고 만주를 또 침략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이후는 뭐 현대사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비슷하게 다 하시는 거니까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과연 일본이 우리를 침략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땠었나? 여러분들 그 정조대왕 잘 아시죠? 수원 쪽분들 정조대왕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정약원병 선생, 유영원 선생 이런 분들이 시사운동을 일으켜서 이 고리타분한 성리학을 가지고는 썩어버려서 뭐 노론, 소론, 대북, 소국 이러고 그냥 계속 분열되고 싸우기만 하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시작한 게 시사운동이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꼭 필요한 것 이런 것을 배우고 가르치자. 이게 시라운동이었는데 그때까지 수백 년 동안 고려시대부터 이 조선조 말까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던 그 성리학 쪽에서 얼마나 미혹했어요. 또 뭐 일부는 정약용 집안처럼 천주교도 받아들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막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정조까지 세상을 떠남으로써 시라운동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개혁하는 그 운동을 제대로 끝나고 말하는 겁니다. 시라운동까지 다 그렇게 되면서 뭐 북학 쪽으로 해서 저 중국 쪽에서 청나라에서 문물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했지만 또 천주교도 들어오고 했지만 일본의 그 이렇게 노도처럼 밀려오는 그 침략을 막아낼 수 없었잖아요. 그거를 막아내려고 나섰던 것이 동아가
견주에서 시작을 한 동학이 가장 가련주구 관료들의 착취가 심했던 큰 들판이 있는 전라도에서 그 이데올로기를, 동학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거기 농민들이 받아들여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척양척액, 보국안민, 제복군인, 이런 그때 당시 조선 민중 농민들이 가장 바랐던 그 이데올로기로서 그런 걸 내세운 거예요. 혁명적 이데올로기. 척양척액, 우리를 침략하려는 외놈이나 양놈들 다 우리 시작.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안정시키자. 제복군. 저 가련주구하는 관료들을 제거해버리고 백성을 구하자. 아마 그것이 농민들을 주로 이루는 호남 쪽, 특히 전주, 정읍 이런 데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그때 당시 이제 또 정부가 당시 조정이 일본과 청나라 일약을 맺어서 조선은 어떤 나라가 먼저 들어오든지 하여튼 그 나라가 들어가면 우리도 들어간다 이런 걸 조약을 맺을 때 이른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이름도 새끼예요. 시모노세키, 이놈 새끼. 청나라가 한국에 먼저 군대를 진입시키잖아요. 그 이모군란 이런 게 일어나고 하니까 그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들어와서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 청나라 군대를 제압한 일본군이 이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다고, 그리고 무능한 정부는 그 외국군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더 나라를 못 살게 된다고 일어난 게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그 고구에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농민들을 탄압하고 가련주고 하니까. 근데 그때 농민들이 말이죠. 있는 거라고 뭐가 있었어요? 대나무 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뭐 새로 만든 창도 없었어요. 기껏 있어봐야 낫이나 있었어요. 들고 일어나서 그 전주, 전라도 감령, 감사가 있는데 그걸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비 정권이 관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본군에게 토벌을 하고 그래요. 이 조선 조정이 그때 처음으로 일본군으로 하여금 조선 민중 농민들을 토벌하라고 한 게 동학농민들입니다. 그 농민들이 정부에게 폐정을 이렇게 수습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척하고 그냥 토벌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유명한 공주에 웅시라는 데 있잖아요. 곰나무. 거기서 수만 명의 농민을 일본군 200몇 명이 기관총 한 5대가 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죽어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자고 했던 농민들, 그 죽어가면서 보인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역시 우리 안에서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조정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에너지죠, 에너지, 정신. 임진왜란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킨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이순신 장군의
장군이 의병들과 함께 왜군을 물리친 건데요. 저는 나라가 망할 때 결국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기, 의기 이런 것을 보인 게 동학농민전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 홍범도 장군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 동학농민전쟁 때 일부 살아남은 동학농민군이 그 남쪽은 저 남쪽으로 떠밀려 내려가면서 해남, 장흥, 바다가 거의 끝인데 글리 떠밀려 가서 거기서 다 토벌을 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학살당해요. 전투하다. 근데 북쪽으로 올라온 일부 군대가 공주, 보은, 옥천, 제천, 단양 이래서 원주 쪽으로 올라가서 유인석 의병대하고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이 사람들이 서울로 쳐들어가자고 양평까지 왔다가 일본군하고 관군한테 또다시 그냥 밀려서 이번에 이제 그 양양 그래서 태백산맥을 타고 낭림산맥을 타고 만주로 들어가서 독립군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들 지금 한국사를 조금 이제 좀 보시면은 몽양 여문영 집안이 양반 집안이에요. 양평에 여치 집안 남인이지 남인. 그 집안의 몽양의 할아버지가 동학을 했어요. 어린 몽양이 대제학당에 갔다 와서 그때 이제 동학에 그 상당히 많이 그 할아버지로부터 많이 배우고 그래서 노비들을 다 풀어주고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고 땅들을 나눠줍니다. 동학정신. 그리고 백범 김구는 직접 애기 접주라고 해서 황해도에서 그 동학의 일군의 부대를 이끌고 관군하고 싸워요. 처음으로 그분이 그 정부에 대항해서 반란 쪽에 쓴 거죠. 백범 김구도 동학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동학의 흐름은 뭐 이 남쪽 일본군이 지배했던 데서는 많이 이제 패배하고 축복을 했지만 일부 세력이 그때 당시 의병대하고 태백산맥, 낭림산맥 그래서 만주 건너가서 독립군의 원형이 됩니다. 안중근 선생도 의병에 참여를 해서 결국 만주, 연해주로 건너가요. 바로 이 홍범도 장군은 낭림산맥의 포수였어요. 포수. 평안도 출신인데 기골이 장대한 포수였어요. 그분은 의병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아들 둘도 전사를 했어요. 만화님도 붙잡혀서 고문당해서 죽었어요. 일가족을 다 죽었습니다. 의병활 동안. 부인을 고문해서 죽이기 전에 이 손가락 발가락에다 불심지를 달아서 고문했대요. 남편 어디 있냐고. 그 돌아가기 전에 말씀한 게 기록으로 좀 남아있습니다. 내 남편은 영웅호이다. 내가 어디 있다고 가르쳐줘도 너희들한테 항복하고 끌려 나올 사람이 아니다. 날 죽여라. 그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러고 이 양반은 아들이 죽는 모습도 나왔어요. 공작이. 그리고 이제 만주로 넘어와서 독립군을 했는데
일제하에서 우리가 어땠나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국내는 완전히 일본한테 다 장악이 돼가지고 뭐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을 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 말에 징병을 거부한 일부 청년들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항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이병주 선생의 빨치산, 그 지리산이라는 책 보면 일제 말에 학병을 거부한 청년들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항쟁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민주화운동의 어른이셨던 개은제 선생은 함경도 쪽에서, 평안도 쪽에서 평양 남쪽에 사동 탄광이라 하고 있는데 군대 뒤에서 탄광 부르더라. 이런 분들이 항일운동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1910년대부터 만주에서 아무리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는 신출귀모라는 뭐 남림산맥 그 태백산맥을 오가면서 포수 노릇을 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냥 엄청나게 일본군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는 그때쯤이 되면은 일본군이 점차 만주까지 점령을 해 들어왔어요. 만주만 해도 그때 혼란한 지역, 일본군도 들어오고, 장개석군도 들어오고, 또 모택동 그 공산 세력도 들어와서 유격대 놓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소련의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체코 이 5나라가 그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걸 백군이라고 해요. 제정 러시아 군대를 원조하고 레닌군의 적군, 빨간 군대 그걸 뒤집어 엎기 위해서 프랑스군, 영국군, 이쪽은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크리미아 반도로 상륙을 해서 모스크바로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동아시아 동쪽에서는 일본군하고 미군, 체코군이 여기까지 밀려와서 연해주 쪽에서 전투를 벌였어요. 그때 내가 일어나서 얘기해야지 우리 앉아서 얘기하는 게 허리가 아프네요. 체코군이 그때 여러분들 체코 무기가 유수하다는 건 아십니까? 6.25 때 인민군이 가져왔던 따발총 있죠? 그게 체코에서 만든 총이었어요. 체코의 기관총을 유명합니다. 이 체코군이 시베리아나 유럽으로 가는 소련 땅 있잖아요. 그게 모두 레닌군이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이 우라디보스톡 쪽 연해주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 몰려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때 요새 여러분들 최재형 선생이라고 최근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연해주에서 노비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1860년대에 러시아로 연해주로 건너가서 거기서 러시아가 진출해서 러시아도 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려고 우라디보스톡을 군항으로 만든 군항 거기 많은 러시아 군대를 진출시켰어요. 여기다 납품업자가 된 거예요. 군납업자가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운이 좋아서 상선 선장부가 똑똑하니까 교육을 시켜서 러시아 말도 구창 이 사람이 다시 교육을 다 받고 우라디보스톡에 와서 군납업자가 떼도를 그때 조선에서 못 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야 우라디보스톡 연해주에 가면은 취직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번다더라 해서 막 때우기는 우라디보스톡의 한인촌이라고 가보셨어요? 꼭 가보세요. 한인촌에 가면은 거기서 20만 명이 몰려서 조선에서
최재형 선생이 그 사람들을 이 부두공사하는 또 소를 잡아서 러시아군에 소고기 먹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 거기 가죽들맨 가죽, 군화도맨, 혁대맨 엄청난 분. 그분이 1910년 1909년 안중근 선생이 의병투쟁을 하다가 일본군을 패해가지고 거기 와 있을 때 안중근 선생한테 돈 주고 권총사 사격 연습시켜서 이등방문을 해치운 거예요. 최재형. 그런 분들이 거기 모였어요. 아마 홍범도 장군도 그렇게. 여러분들 그 여원영 선생이 1919년 임시정 세울 기운에 김주식 선생을 파리 강화에 보냈잖아요. 신한청년당 대표로. 그때 거기를 우라디보스톡에 오셔가지고 최재형 선생을 만나서 우리가 곧 3.1운동에 임시정부 상해에 세울 테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요. 장에 가서 그 정부 세우시오. 그 대신 나는 이 연해줄의 스토를 잡고 계속 독립운동을 해야 했으니까 못 떠난다. 그래서 이 최재형 선생을 임시정부의 장애임시정부의 재정부장 돈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 선생이 무슨 작업을 했냐면은 체코군이 거기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있었잖아요. 체코군으로부터 그 무수한 무기, 기관총, 소총, 야포까지 사들여가서 그거를 봉오정 보도 천상리 전투하는 우리 독립군한테 뒤로 보낸 거예요. 어떻게 그냥 총자로 하나 하고 기관총 야포를 가진 일본군 대항에서 그런 승리를 거둡니까? 이런 일을 한 분들이 다 있었다. 거기에 우수한 홍범도 장군이나 김좌준 장군, 지휘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대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독립군이 무장항쟁으로 일본군을 그렇게 그냥 두드려 부셨다는 게 기록을 남게 됩니다. 그 장군을 대한민국 100년도 더 된 뒤에 그 동상신문을 그걸 끌어내리고 있다고. 그리고 자유시 사건이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뭔지 잘 모르죠? 신문에 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자유시 사건이라는 게 1923년인가 있는데 그때는 일본군이 그 만주를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청산리 봉오동 전투 끝나고 그랬어요. 그 정보를 통해서 일본군이 이 최재형 선생이 안중근을 시켜서 이등방국이 해체했거든. 또 체코군한테서 무기를 사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만들었다는 것. 그런 게 다 정보 수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1919년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거든요. 그 3.1운동이 일어난 해고 임시정부가 세워진 해예요. 1920년 3월달 때 일본군이 급습을 해요. 우스비스크에 급습을 해서 최재형 선생을 그냥 직결치고 그렇게 돌아갔죠. 근데 이 자유시 사건이라는 건 이미 그게 다 끝나고 1923년쯤 됐는데 만주에서는 완전히 일본군이 다 장악을 해버리고 우리 독립군이 거기 발을 못 붙이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해주 쪽 소련령으로 넘어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독립군들이 홍범도 장군도 그렇고 뭐 김자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련은 그때 겨우 그
반혁명군, 그러니까 레닌을 반대하는 우익군대예요. 우익군대들이 아직도 게릴라전을 하고 있을 때요, 소련 안에서. 그런데 소련 그 레닌 입장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거기 온 사람들이 독립군인 건 아는데, 일본에 반대해서 싸우는 건 아는데, 자기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소련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 나라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즉 언제 자기들을 겨누는 또 군대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맡겨놔라 그랬다고. 근데 우리 독립군은 왜 무기를 내놔? 내 무기를 왜 내고 남은데? 그때만 해도 너무 시세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근데 홍범도 장군은 그런 걸 알고 무기 일단 맡겨놓고 다시 쳐들 때까지 좀 기다리자.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 무력 강제 독립운동을 하려면 그쪽의 지배 세력은 또 일본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적대하는 입장이니까 믿고 우리 군대 훈련만 열심히 시키고 다시 또 무력 항쟁을 할 때 무기를 또 달래서 하자. 홍범도 장군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홍범도를 따르는 사람이 무기를 내놨다고. 그런데 무기 맡기는 걸 거부했던 사람들을 소련 쪽에서 죽여버려요. 그게 자유시 사건의 근본. 그건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딴 나라라는 걸 인정을 못한 거예요. 우리 독립군이. 그건 좀 뭐랄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애국심만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땅을 치고 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나서서 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자기도 죽겠어. 근데 지금 어디가 둔갑이 됐어요? 홍범도 장군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독립군을. 나중에 그 시체 수습을 해서 다 묻어주고 이런 일을 한 건데. 왜 그렇게까지 왜곡을 해요? 역사를. 그러고 거기서 연해주에서 그렇게 살고 뭐 그러다가 독립운동도 한다고 그랬다가 그때 이미 홍범도 장군은 70세가 됐어요. 그 양반이 돌아가서 80몇 세예요. 1937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세계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유럽을 다 석권하잖아요. 유럽을 다 차지하잖아요. 유럽이 소련 쪽으로 쳐들어오냐, 프랑스 쪽으로 쳐들어오냐, 서쪽을 쳐들어가냐, 동쪽으로 쳐들어오냐. 이게 세계가 전부 다 주시가 돼요. 근데 소련은 동쪽으로 들어와서 소련을 먼저 치고 또 똑같은 추축국, 독일과 일본이 한 편이었거든요. 그때는 일본이 또 자기를 뒤에서 동쪽에서 또 그 소련을 치게 됩니다. 서쪽에서는 독일이 치고 동쪽에서는 일본이 치면 소련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게 하라고 제지를 하는 거예요. 독일, 히틀러나 일본에게. 그래서 스탈린은, 소련의 스탈린은 일본을 뒤로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일소, 불가침절 이런 걸 비밀리에 맺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 중일전쟁을 중국하고 진국으로 쳐들어가야 되니까 관동군, 만주에 있는 관동군이 소련군하고 부딪혀서 싸울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일본은 마음 놓고 군대를 중일전쟁, 중국 쪽으로 전부 이렇게 투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독립군, 우리 저 연해주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꾸 만주로 들어가서 일본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소련 쪽에서 보면은 조선 사람들 자꾸 절로 들어가서 일본 놈을 자극을 하면은 일본이 연해주나 시베리아 쪽으로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 그게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1937년에 연해주에 있는 조선 사람, 고려인들, 이런 사람들 18만 명을 열차에 실어서 중앙아시아로 실어서 갖다 버린 거예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쪽으로 다 강제 이주를 시켜요. 거기에 홍범도 장군도 실려서 카자흐스탄에 그지르오르다라는 조그만 지역으로 가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극장의 기도, 극장의 표받는 사람. 그때는 80세. 거기서 돌아가서 묻혀있는 걸 그걸 모셔온 겁니다. 아니 끝낼게요.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을 이렇게 모욕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뭐가 되겠냐고. 일본 식민주의자의 앞잡이 같은 머리를 가진 그 인간한테 홍범도 장군을 저렇게 모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뭐가 되겠냐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갖다 바다에 뿌린 것, 그래 빨리 그 선거까지 가지 말고 미리미리 좀 버려서 우리가 선거 망치지 않게 빨리 버려달라. 이왕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고 살겠어요? 할 얘기는 태산같이 많지만 여기서 그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는요. 이제 이런 사람도 우리가 뽑았잖아요. 계속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을 모욕하고 앞으로 잘 되려면 일본하고 깊이 사귀어야 된다고 그런 분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미일 군사동맹 새로운 팩트카스랑 밀려 이런 걸 했는데 바로 나타나잖아요. 북쪽하고 러시아, 중국의 상태가 돼서 그 에너지가 부딪히는 데가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그 에너지가 부딪혀.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임진란이 어떤 전쟁이죠? 임진왜란이 일본하고 명나라가 붙기 위해서 한반도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청일전쟁이 뭐죠? 중국 청나라하고 일본이 한반도 안에서 존재합니다. 러일전쟁? 그것도 역시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말은 남북한이 붙었다고 그러지만 그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붙은 거거든요. 동아시아에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면 전쟁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한반도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 우리 역사 경험이 그 역사적 경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일을 망쳐놓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방점이 뭡니까?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